우리 몸은 수많은 장기와 뼈, 근육, 뇌 등이 모여 네트워크를 이룬 시스템이다. 몸의 어디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상호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 아픈 곳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책국남입니다. 왜 누구는 죽어라 관리해도 병을 달고 살고 왜 누구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병을 이겨낼까요? 나이를 먹다 보면 이곳저곳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전혀 이상 없었는데 40 넘어 50이 되면 정말이지 안 아픈 곳이 어디 있을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혈당이니 콜레스테롤이니 하는 수치도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몸은 늘 무겁고 피곤하지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왜 병에 걸리는 것인지, 어떤 운동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약을 먹어야 하고 또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약은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스트레스인지, 또 그것을 제대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는지도 말입니다. 그야말로 오만 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기는 몸입니다. 지은이는 이동환, 출판사는 세멘파커스입니다. 저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대한만성피로학회 명예회장인데요. 우리 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연구하는 대한민국 기능의학 1세대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 아프기 전에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것들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똑같이 나이 먹어도 다르게 늙는다. 2명의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한 명은 얼굴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고 매우 활동적인 운동을 즐깁니다. 하루 종일 등산을 해도 무릎 관절이 끄덕없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어 2년 전 스텐트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심한 운동은 하기 어렵습니다. 오래 걸으면 무릎 관절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무리를 하면 몸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깁니다. 입안이 헐거나 목이 자주 아픕니다. 이 두 사람 모두 58세입니다. 나이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대체로 50대 이후부터입니다. 특별한 병이 없는 이상 동갑 친구들끼리 누가 더 늙었느니 젊어 보이느니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지내다가 50대가 넘어가면서는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와 질병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관절이 점차 아파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오고 혈관이 조금씩 녹슬기 시작하고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노화와 관련된 증상들은 그저 세월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노화를 늦추고 퇴행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유지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2004년 2월호 타임에 표지를 장식한 기사가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헤드라인이 붙은 기사였죠. 전혀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우리를 죽이고 있는 미세 염증의 정체가 전 세계에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염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매우 많은 질병들이 염증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염이고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면 편도선염입니다. 맹장에는 맹장염, 피부는 피부염이 생깁니다. 어느 부위든지 염증이 생기면 병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증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통증이 있고 붓거나 열이 납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을 만큼 심한 증상이 동반되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미세염증은 무엇일까요? 미세염증이 일반 염증과 다른 점은 아프거나 붓지도 않고 열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미세염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염증이라 느껴지지 않지요.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나에게 미세염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종합검사를 해봐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기능의학적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미세염증을 조금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세염증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높게 유지됩니다. 물론 미세염증이므로 두 사람에게 겉으로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검사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증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늙어가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수년, 수십 년이 지나면서 현저하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미세염증은 증상도 없이 아주 조금씩 우리 몸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염증이 높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혈관 질환이 잘 생기고 관절염, 알츠하이머병과 암 발생률도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즉,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퇴행성 질환이 잘 생긴다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미세염증이 생기는 이유. 미세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세포가 상처를 받거나 손상되면 죽은 세포들을 청소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작은 염증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세포가 자주 손상받을수록 미세염증이 잘 생깁니다. 미세염증은 유전자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은 전부 활동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유전자는 잠든 상태로 활동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세염증이 많아지면 잠자고 있던 유전자 중 노화 유전자나 암 유전자가 깨어납니다. 나쁜 유전자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몸의 노화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혈관 질환도 결국 미세염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 질환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자체가 혈관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콜레스테롤은 각종 호르몬의 원료로 쓰이면서 혈관을 돌아다닙니다. 문제는 활성산소가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면서 시작됩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 아래에 침착되고 거기서부터 미세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염증처럼 아프거나 붓거나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혈관벽 아래에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결국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혈소판이 혈관벽에 달라붙고 피떡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는 죽상경화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혈관 질환,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의 범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활성산소, 미세염증, 혈소판 등 여러 공범들이 자기 역할을 하며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지기 전에 알아둬야 할 미세염증 예방법. 이렇게 혈관이 망가지기 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염증 질환이 생기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있습니다. 항생제와 소염제입니다. 그런데 미세염증을 이런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생활습관 교정과 영양분 섭취를 통해 자연 치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염증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몸에서 염증 반응 물질들을 조절해 줍니다. 주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반응 물질을 조절해서 미세염증이 줄어드는 쪽으로 생화학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EPA, DHA로 잘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의 대표적 역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상식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물론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에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 전체에 존재하는 미세염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을 잘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미세염증이 나이 든 사람에게만 타격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세염증을 유발하는 설탕이 포함된 당 중심의 식습관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전 연령에 필요합니다. 생선과 들깨, 들기름, 견과류를 잘 챙겨 먹고 필요하다면 오메가3 지방산 보조제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오메가6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키돈산은 조금 미묘합니다. 육류나 달걀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로서 우리 몸이 영위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혈압이나 당뇨, 인슐린 저항성,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오메가6 지방산이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되곤 하는데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과한 것이 문제가 될 뿐이죠. 이럴 때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 중에 미세 염증을 낮추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브닝 프림로즈라고 알려져 있는 달맞이꽃 종자유입니다. 이 지방산은 오메가6 지방산에 속하지만 미세 염증을 낮추어주는 좋은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으니 평소에 부담 없이 섭취하세요. 많은 영양학자들은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이상적인 비율이 1대1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식문화 속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오메가6 지방산에 비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최소한 4대1까지라도 맞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이가 들면 왜 자꾸 피곤해질까? 우리는 세포가 하는 모든 작용을 통해 살아갑니다. 세포들 덕분에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며 움직일 수 있고 또 감정을 느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고도로 정밀하게 움직이는 세포들의 화학 반응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영양소가 분해되고 흡수되는 과정부터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키는 과정이 다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행복감이나 공포감과 같은 감정조차도 화학 반응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화학 공장이지요. 수백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 때 우리 몸은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결국 세포 기능이 좋은 사람은 생화학 반응이 정상적이고 원활한 상태가 되고, 세포 기능이 나쁜 사람은 화학 반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화학 반응이 좋고 나쁜지에 따라, 즉 세포 기능이 좋고 나쁨에 따라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포 기능이 좋은 상태. 아무리 피곤해도 시간을 내서 푹 쉬면 피로가 풀린다.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다. 1년에 1, 2회 이하. 감기에 걸려도 며칠 쉬면서 약을 먹으면 잘 회복된다. 소화가 잘 되고 배변 활동이 좋다. 혈색이 좋고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다. 세포 기능이 나쁜 상태. 쉬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린다. 1년에 3회 이상. 감기에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 10일 이상.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나 설사가 있거나 장에 가스가 잘 찬다. 혈액이 안 좋고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긴다. 이유 없이 두통이 자주 온다. 근육통이 있다. 피부에 알레르기가 잘 일어난다. 잘 살펴보면 세포가 건강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포 기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근육통이나 원인 모를 두통,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가 생기면 병원에서는 두통약, 알레르기 약을 처방하는 등 그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합니다. 물론 이런 치료를 하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조치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 대증요법에 불과합니다. 그보다는 세포들이 건강한 화학 반응을 잘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먹는 음식부터 수면 습관, 환경 요인 등 아주 많은 것들이 우리 세포의 화학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의 공격, 노화가 시작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보일러가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연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는 DNA를 공격하고 세포를 산화시킵니다. 즉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음식을 먹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발생한 활성산소들을 청소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의 양과 항산화 물질의 양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발생되거나
반대로 항산화 물질이 부족해지면 남아도는 활성산소가 제일 먼저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공격합니다. 세포 안에 있는 기관 중 핵 이외에 유일하게 DNA를 가지고 있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DNA가 공격을 받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오작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또 남아도는 활성산소들이 세포질로 흘러나오면서 결국은 세포 자체가 녹슬어가게 됩니다. 활성산소와 항산화 물질의 균형이 깨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원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늦은 밤, 야식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봅시다. 식사 후 3시간 안에 잠을 잔다는 것은 신체가 필요하지도 않은 열량을 보충한 것입니다. 춥지도 않은데 보일러를 틀어대면 나오는 부산물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연식품보다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섭취했다면 더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현대인이 피할 수 없는 원인들도 있습니다. 먼저 수많은 전자기기입니다.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가 활성산소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염된 환경입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공해와 환경 호르몬 같은 유해 물질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도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정말로 피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리 감정을 나쁘게 만들고 활성산소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살아가는 환경, 심리적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제일 먼저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때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잘 중화시키는 것이 제 기능인데 반대로 에너지는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활성산소 발생만 더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또다시 세포의 산화가 일어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노화입니다. 노화가 가속화되면 모든 병이 잘 생깁니다. 성인병뿐 아니라 근육이 감소하고 혈관이 굳어지며 뇌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 여러 가지 암 발생까지 각종 질병에 노출되지요.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은 세포의 건강을 좌우하고 근육의 양과 노화의 진행 수준까지도 좌우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필요한 음식. 먹는 것이 곧 나다.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말이죠. 활성산소와 항산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먹는지, 어떤 것을 피하는지에 따라 우리 몸의 활성산소와 항산화 물질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먼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볼까요? 가장 먼저 지적할 식품은 단연 과도한 탄수화물과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물론 이런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늘 세포 속에 항산화 저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최소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서 이해했듯이 좋은 음식도 어떤 때에는 독이 됩니다. 즉, 먹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취침 전에 먹는 야식은 쓸데없이 미토콘드리아를 가동시키는 것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제 충분히 섭취해야 할 영양소를 살펴봅시다. 가장 잘 알려진 비타민 A, C, E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은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만 합니다. 항산화 미네랄에는 셀레늄, 구리, 망간, 아연, 철분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항산화 효소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항산화 미네랄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해독의 대표적 효소인 글루타치온을 도와주는 것은 셀레늄이고 SOD라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를 도와주는 것은 구리, 망간, 아연입니다. 철분은 카탈라제라는 항산화 효소를 돕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이외에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비타민과 유사한 물질로 비타민 Q라고도 부르지만 세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코엔자임 Q10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20대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40대 이후에는 눈에 띄게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항산화 능력이 약화되고 결국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코엔자임 Q10은 40대 이후에 신경 써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육류, 콩기름, 정어리, 고등어, 땅콩과 같은 음식에 풍부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역할 외에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즉 ATP를 만들 때 마지막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밥을 하다가 뜸을 들이지 못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항산화 물질은 주로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채소와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채소와 과일의 색깔을 내는 색소 물질에 풍부합니다. 이러한 색소 물질을 통틀어서 카로티노이드라고 부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토마토의 리코펜, 오렌지의 크립토잔틴과 같은 성분들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모두 세포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항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리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를 즐겨 먹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심장병에 덜 걸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토마토를 기름에 데쳐 먹거나 소스를 만들어 먹기 좋아하는 이탈리아의 식문화가 리코펜 섭취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리코펜은 지용성이므로 기름에 살짝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도 폴리페놀 계통의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리고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계 항산화제인 라스베라트롤도 동맥경화증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실린 논문을 보면 베타카로틴, 리코펜, 루테인을 투여한 사람들에게서 활성산소로부터 DNA를 보호하는 효과가 상승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세 가지 물질을 각각 한 가지씩 많이 사용한 그룹보다 모두 한꺼번에 조금씩 섞어서 사용한 그룹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카로티노이드를 동시에 투여할 때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이 결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쌀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저것 골고루 잘 먹으라는 말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우리 몸을 조화롭게 합니다. 특히 고기와 채소, 발효식품, 해조류, 나물류, 견과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세포 속의 활성산소와 항산화 물질의 균형을 찾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책에서는 여러 부분 중에 몸속 염증, 특히 미세염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세염증의 위험성과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정확하게 아는 만큼 실천하기 쉬워진다고 말하면서 첫 시작은 정확한 인지를 위해 알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아는 것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